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61년 5.16 쿠데타 후 가난과의 전쟁을 혁명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한민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취임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있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이라는 선단의 선장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분석해보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곳은 인간 박정희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철학을 알리기 위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을 돌아본 관람객들은 그를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운동 그런 거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많이 힘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꼭 필요했던 인물인 것 같긴 한데 독재자인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를 이끌어온 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이것을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과 배고픔에 대한 그 추억이 너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특히 이 조선 민족을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꿈 중에 꿈이었던 겁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역량과 힘을 그냥 경제 발전에 쏟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 수출은 4,100만 달러로 아시아 최빈국이었다. 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달러, 북한이 남한을 2배 이상 앞선 상황이었다. 경제개발을 하고 싶어도 투자할 자본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자본을 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독과 특별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 이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회담에서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 마르크를 확보했다. 우리가 잘 산다면 왜 여러분이 부모 형제를 저버리고 이역만리 이곳에 노동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우리도 남의 나라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해서 우리의 자손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서름을 남겨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일 기본조약 서명 후 대일 청구권 자금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실리로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그와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수립했다. 수출진흥회의를 만들어 관계장관과 경제단체장을 참석시켜 매달 수출 문제 전반을 검토케 했다. 18년 동안 이뤄진 이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에 관한 한 어느 장관, 어느 전문가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가 되었다.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자본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외에서 빌려와야죠.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그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민간이 경제계획을 실천하고 일으킨 거예요. 이런 예가 지구상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 모든 거 한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기업을 앞장세워서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 성장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건설 등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진흥에 있어 핵심 사업이었다. 이전까지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에 주력했다면 선진국처럼 잘 살기 위해선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고 각 업종별로 적합한 지역에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자주하는 국민을 우대하면 자주한 국민이 많아지는 거야. 자주하는 국민을 우대하면 국가든 사회든 자주의 DNA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온 국민이 바뀌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댕겼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 모든 국가 운영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돕고 노력해라. 그러면 정부는 절대 그 스스로 두고 노력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집권 기간 동안 연평균 9.3%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다. 수출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해 1977년 100억 달러에 이어 1979년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 선단을 몸소 이끈 박정희 대통령식 리더십의 결과였다. 그 수출 실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기업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대요. 모두가 승복한다 이게. 그 실적을 쫙 해놓고 1등에서부터 상을 준단 말이에요.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자를 앞장 세우면 그 DNA가 더 많이 생기고 온 나라가 스스로 돕는 국민으로 찬다 이거예요. 하면 된다고 하는 정신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하면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도 돈 벌고 내 오줌에 두둑해지고 나도 신이 나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면 된다는 이 분위기와 경제 발전을 향한 그 자조적인 노력이 응집이 된 겁니다. 새우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하면 된다의 정신은 농촌의 근본을 바꾸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5천년을 이어온 가난을 몰아내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근면, 자조, 협동을 모토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새마을 농촌 만들기 운동, 그것을 일본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것을 다 따올 수는 없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새로운 얘기에 맨날 일본에 가서 일본서 한 것을 그대로 배워다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요. 이렇게 일본 것만 하지 말고 한국 농촌이 독특하게 잘 사는 걸 연구하라. 그 덴마크가 잘 살게 되는 그 운동을 그룬두비가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국민운동이다. 마음운동이다. 경제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생활 개선을 하고 의식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당장에 그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어요. 당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은 농민도 줄고 식량 자급률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민은 하늘도 도와주는 법이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하늘도 도울 수 없고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이웃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초기의 새마을운동은 철저한 경쟁 원리를 도입한 운동이었다. 전국의 부락을 주민 참여도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나눠 참여도가 낮은 기초마을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무기력하고 태만하던 농민에게 경쟁심과 협동정신을 일깨워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불을 당긴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바뀐 것은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 마을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친 건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이야. 그 다음에 너한테 의지하지 말라. 너한테 부모한테 핑계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라. 그 다음에 혼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협력을 해서 해라. 대통령이 그 즉석에서 내가 말을 하면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나 말을 들어. 근면, 자조, 협동 이걸 딱 쓰더라고. 그것이 새마을 정식이 되었어요. 그 뒤에. 새마을운동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 단순히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했다. 그 결과 1970년 농가 1인당 소득이 137달러에서 1978년 700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운동은 급기야 도시지역까지 번져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엄청난 파급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전파될 수 있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국가발전 모델이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돼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기력했던 당시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국가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둥산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사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1967년 70년 만에 가뭄이 찾아오면서 치산치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농림국을 산림청으로 승격, 산림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분이 이제 정권을 잡고 11년이 지나가지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개발 5개년 계획을 10년간 진행을 해서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경제가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그랬는데 10년이 넘도록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은 민둥산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10년 동안 나무도 상당히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를 보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마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살림 녹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게 처음 표출된 것이 73년 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전국의 산을 푸르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항 영일지구 사방산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1971년부터 77년까지 5년간의 나무 심기는 나무 하나 없던 민둥산을 기적과 같이 울창한 산림으로 바꿔놓았다. 국립공원을 1967년에 상당히 일찍 제1호 국립공원을 지리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내가 알기로 4만 7천 헥타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이죠. 그걸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집권을 했는데 총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어요. 지금은 22개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 면적의 5.4%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림을 자연 생태로 보존하는 거니까 숲을 천연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림을 보존하는 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많은 거죠. 반면 대도시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었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당시 정부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 인구는 60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주택이 부족해 땅 투기와 난개발이 일상화된 상황이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지시했다. 그 뒤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울 도화동 마포아파트였다. 서민형 아파트의 건설로 주택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 보였지만 점차 대형 고층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다. 거기다 일부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투기 열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도시의 녹지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과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그린벨트를 도입 시행하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이걸 우리가 60년대에 이미 발현해가지고 71년에 했는데 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서 서울하고 부산 등 총 14개 도시의 국토 면적의 5.4%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묶었어요. 근데 이 때가 좀 그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행을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유재산을 억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 온 국민을 위해서는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초의 그린벨트는 서울 광화문 일대 반경 15km 주변과 서울 경기에 속하는 454.2제곱킬로미터 지역이었다. 그 뒤 1977년까지 총 8번에 걸쳐 그린벨트 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에도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뚝을 허문다는 경계심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했다. 실제로 1972년부터 79년까지 파면 191명, 견책 229명 등 총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린벨트 지역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사표를 내놓고 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잘 살게 만든 겁니다. 모든 국민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분이 올라가는구나, 더
더 이상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은 없고 누가 열심히 했느냐의 결과물로 자기 위신과 신분이 결정되는구나, 삶의 질이 결정되는구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신념을 갖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발휘한 리더였다. (1968년) 무렵 북한군은 무기 체계와 장비 면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다. 병력 면에서도 남한이 61만 명인 것에 비해 북한은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 남한을 2배 정도로 압도하고 있었다. 1967년부터 5년 동안 그 북한 총생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쟁 준비 다 됐다. 예, 남조선 혁명 해야 된다. 예, 적화 통일 해야 된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 미군은 나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25일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는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를 지킴에 있어 전쟁이 도발하였다든지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을 끄자는 말이다. 우리가 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기본 개념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나타낸 것은 바로 향토예비군 창설이다. 1968년 4월 1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란 기치 아래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목숨을 걸고 방위하겠다는 국방의 결의와 각오를 중해에 선포함으로써 김일성 집단에게 침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결연히 요구한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창설 7개월로 일어난 울진 삼척지구의 무장간첩 침투 사건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했다. 사실 1967년부터 그 대남 무력 도발이 그 1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0회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전방 지역의 총격 사건이 이제 남북한 군대가 총격으로 싸운 것이 한 4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요. 하지만 예비군을 무장시키는 건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였다. 미군이 원조를 약속했지만 지지부진에 애를 먹고 있었다. 결국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 방침을 정하고 4개월 뒤인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지금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현무사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유도탄 등의 눈부신 발전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 개발을 시작한 백곰 유도탄이 그 시초였다. 사거리 180km의 한국형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 일명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74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그 사거리가 이제 180km가 되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극비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이게 이제 핵 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알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거리가 180km냐? 여기서 평양까지가 180km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평양을 바로 때리겠다. 이제 이걸 위해서 평양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제 이걸 한 거죠.
당시 10개년 방위 육성 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방위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무기 체계의 완전 국산화를, 2단계는 고도 전략병기의 국산화와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했다. 당시 무기 제작 기술이 없던 우리나라는 완제품 병기를 분해해 역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시험과 보완을 거쳐 군에 실전 배치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9년까지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병기를 제외한 대부분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는 오늘날 방위산업을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선장 박정희는 가난과 분단이라는 폭풍우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승객 국민은 선장과 일심동체가 돼 그의 리더십을 믿고 따랐다. 그 결과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우리 경제와 국방, 그리고 사회 전반의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